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일은 배신하지 않는다. 김종민 지음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개정판을 준비하며 프롤로그 우리는 천재가 아니다. 1. 구글 I.O. 2014 2. 한국에서의 5년 3. 꿈에 그리던 퍼스트본으로 4. 뉴욕의 크리에이터 5. 개인 프로젝트와 영감 6. 실리콘밸리의 구글러 7. 다시 시작 에필로그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개정판을 준비하며 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은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고 또한 딸이 태어난 해였다. 와이프가 임신 중일 때 나의 10주년을 기념하는 개인 프로젝트를 기획했었는데 이게 나뿐만 아니라 곧 태어날 아기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온다. 어른이 된 딸이 아빠의 서재에서 아빠의 옛날 일기를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편지 같은 걸 발견해서 읽고 아빠를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장면, 그런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 단순히 내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면 블로그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쓰는 게 더 쉽지만 그게 아니라 손으로 만져지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 집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매체를 선택했다. 그게 책이었고 그렇게 출판을 시작했다. 딸에게 아빠가 20대 때, 30대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어떻게 일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의 자아 발전을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정의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항상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나만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꿈꿨다. 이런 나의 일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를 딸에게 혹은 독자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24살의 고졸 PC방 알바에서 10년 뒤 구글 엔지니어가 되기까지의 경험을 담담하게 적었고 책으로 출판했다. 책이 출간된 뒤에 반응이 나쁘진 않았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좋은 평을 남겼지만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다. 아무래도 이전 제목도 어렵고 타깃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판매가 순조롭진 않았다. 애초에 판매율에 기대한 책이 아니라 개인 작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기에 출간 후 3년째 되던 해에 절판을 결정했다. 책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 신경을 쓰는 것도 피곤했고 이런 경험도 있었지 라며 세미나나 모임에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기도 했다. 아무래도 판매 중인 책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면 책팔이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절판했던 책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다시 많은 분의 관심을 받게 됐다. 책을 사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졌고 중고장터에는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했다. 단순한 개인 작업이라고 생각했던 책이 이제는 많은 분이 읽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이 책을 읽고 일에 대한 시각이 변했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가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한 일이었다. 흔히들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특정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높은 직급에 오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들여다보기 어려운 내면의 본질이 아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표면적인 수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어디이고 직급은 무엇이며 연봉은 얼마이고 차는 뭘 타고 사는 곳은 어디인지. 내가 300만 원을 번다고 2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100만 원어치의 가치가 더 있는 사람은 아닐 텐데 말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내면의 나와 대화하는 방법이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느냐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며 어떤 작업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개정판을 준비하며 이전에 쓴 내용에 그동안 생각하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좀 더 추가했다.
이 책에 적힌 나의 경험을 통해 내면의 나와 대화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과 그 결과를 독자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프롤로그, 우리는 천재가 아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영리하다란 말을 참 많이 들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았고 수학 경시대회나 미술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자주 상을 받기도 했다. 학교에서 실시한 IQ 검사에서는 142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굳이 IQ 때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항상 머리가 좋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던 걸로 기억한다.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오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고학년이 될수록 나의 성적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중학교 땐 45명 중에서 40등 정도를 기록한 적도 있었다. 어린 시절 영리하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족쇄가 되었는데 나는 똑똑하니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성적을 쉽게 올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더욱 공부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읽은 독자분들 중엔 이거 내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이다. 신기하게도 앞서 이야기한 나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을 많이 만났다.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 진짜 천재였다면 10대에 벌써 대학교를 졸업했을 것이고 20대엔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뭔가를 이루었을 것이다. 80년대생인 나의 어린 시절엔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먹고 사는 걱정에서 나아가 내 자녀를 귀하게 키우는 분위기가 만연하였고 거기에 내 자식이 최고 혹은 영재라는 상술 또한 많았었다. 그런 시기에 만들어진 IQ 검사이기에 142라는 수치는 그대로 믿기 힘들 뿐더러 나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가 영리하다 혹은 네가 최고다 라는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내가 노력형 인간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은 순간은 대학 입시 때였다. 중학교 이후 성적은 항상 바닥을 향했고 고등학교 2학년 수능 모의고사 400점 만점에선 100점 후반대의 점수를 받았다. 부모님은 평소 공부를 못한다고 혼내시지도 않았고 공부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시니 약간의 방임주의적인 분들이셨다. 그 덕분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학교 공부보단 모형 만들기에 빠져 있었고 내 책상은 책보단 페인트나 드릴 등의 공구들로 가득했다. 그런 부모님이기에 별 생각 없이 아버지께 성적표를 보여드렸다. 아버지께서는 400점 만점이면 300점은 넘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아빠 300점 넘으면 서울대 가요. 내가 어떻게 넘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의 아버지는 왜 너는 못 간다고 생각하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그 당시 나에겐 상당히 충격이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했지만 어느 순간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고 나는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왜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래, 학생 때 공부를 못하면 앞으로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즉시 책상 위에 가득했던 모형 만드는 도구와 재료들을 싹 정리하고 상자에 담아 수능이 끝날 때까지 열어보지 않았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능 때까지 1년 반 정도를 정말 공부에만 집중했다. 매월 자기점검으로 쳤던 모의고사 성적 그래프가 계속 상승했고 결과적으로 표준 편차 360점대라는 상당히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때의 일은 나에게도 나도 노력하면 잘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인생은 영화와 다르게 경쟁률이 높은 학과에 무리하게 지원하는 바람에 결국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고 고졸로 사회에 나오게 되었지만 그때의 경험은 나에게 무척 값진 것으로 남아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 영리하다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선민의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게 막연한 선민의식으로 발전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 생각하기보단 다른 사람의 작업을 비평하며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걸 만들 수 있다고 세뇌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음 먹지 않는다. 왜냐면 마음 먹고 했는데 대단한 걸 못 만들게 되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게 되니 자기 방어적으로 실천을 하지 않게 된다. 내가 스스로 천재도 아니고 우월한 사람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다. 이 책은 내가 천재라서 혹은 잘나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훈계하거나 자령하려는 글이 아니다. 고졸이라는 학력에 해외 유학 한번 가지 않고도 어떻게 뉴욕에서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지난 10년 동안의 나의 생각, 실천, 노력, 그리고 나의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것들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만든 원동력이며 나와 비슷한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챕터 1 구글 I.O. 2014 구글 I.O. 첫 발표를 하다. 굿뉴스. 여느 때와 같이 느즈막하게 출근길 셔틀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매니저인 알렉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종민, 너 어디야? 빨리 와봐. 좋은 소식이 있어. 뭔지 말해달라고 말해주지 않고 일단 와보라는 알렉스의 답장에 궁금함을 가득 채운 채 회사로 향했다. 내 자리에 와보니 알렉스는 미팅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이고 옆자리에 칼이 내게 말을 걸었다. 축하해. 알렉스한테 소식 들었어? 아니, 알렉스가 좋은 소식 있다고 빨리 오라고 말만 하던데? 아직 말하지 않았구나. 나도 말하지 않을래. 알렉스의 계획을 망치긴 싫어. 속으로 뭐야 얘네들? 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미팅에서 돌아온 알렉스가 나를 회의실로 불렀다. 알렉스가 말했다. 놀라지 말고 잘 들어. 크롬팀이 네가 만든 고우 프로토타입을 이번 I.O.에서 보여주기로 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얼굴은 넘쳐나는 기쁨을 숨길 수가 없었다. 전 세계 구글에는 약 5만 명의 직원이 있고 모두가 하나같이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런 구글에서도 1년간의 성과와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인 구글 I.O.는 직원 모두가 바라는 큰 무대다. 거기에 들어온 지 7개월밖에 안 된 신입사원인 나의 작품이 소개된다니. 이건 정말 큰 영광이었다. 알렉스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 8년 구글 경력 중에서 우리 팀의 작업이 I.O.에 발표되는 건 처음이야. 설레발치다가 망치고 싶지 않으니 우리 셋만 아는 비밀로 하고 작업을 하자. 알렉스는 언제나 모든 일을 FM대로 진행하고 신중한 성격이었기에 그의 말을 수긍할 수 있었다. 고흐 프로토타입. 고흐 프로토타입은 내가 구글에 입사해서 진행한 첫 프로젝트였다. 내가 구글에 입사한 때는 2013년 12월이었는데 그 당시 구글은 새로 론칭할 매터니얼 디자인을 전 제품에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내가 소속된 구글 검색팀도 그 일로 바빴는데 디자이너는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 중이었고 모션팀은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움직임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었다. 모바일 퍼스트라는 당시 목표에 맞게 구글 웹사이트는 모바일을 우선으로 디자인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모션팀이 만든 움직임들은 영상으로 볼 땐 매우 아름답고 좋았지만 엔지니어들이 실제 제품으로 만들자 움직임이 툭툭 끊겼고 부드럽게 작동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데스크탑이나 네이티브 앱과 비교하면 한계가 많은 모바일 브라우저의 많은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기에는 모바일 폰의 성능이 충분치 않았다. 이에 엔지니어들은 모션팀이 만든 영상처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상태였다. 나 역시 모바일을 우선순위로 작업했는데 모바일 웹에서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CSS3에서는 3D 효과 지원을 위한 트랜스폼 속성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아이디어였다. 보통 우리가 즐기는 게임 등의 3D 화면은 평면인 2D보다 많은 양을 계산해야 한다.
이 계산은 CPU 혼자 처리하기엔 버거우므로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라고 부르는 GPU에서 처리하도록 해서 성능을 높이는데 이것을 GPU 가속이라고 부른다. 2D 애니메이션이지만 속도를 높이기 위해 3D를 위한 GDP 가속을 빌려 쓰자는 개념이었다. 빠른 것만 사용해서 전체적인 성능을 높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하나씩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 갔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발상의 전환. CSS3 트랜스폼만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트랜스폼을 사용한 애니메이션은 X, Y, Z축의 이동만 가능했기에 크기가 변한다든지 가려진 일부분만 보여주는 마스킹 효과 등을 만들 수 없었다. 크기 변화에는 스케일 3D라는 속성이 있었지만 이 스케일은 말 그대로 전체 크기를 확대 축소하기 때문에 1픽셀 두께의 선이 깨져 보이거나 부모 레이어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자식 레이어도 크기가 바뀌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레이어 트릭을 생각해냈다. 3개의 레이어를 만들어 크기가 벗어난 부분은 보이지 않도록 하고 각각의 레이어의 위치를 움직여 크기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즉 이동 효과만 사용해 크기가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트릭인데 레이어의 위드, 하이트 속성에 직접 애니메이션을 줄 때보다 성능이 훨씬 좋았다.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것들도 실제 제작 과정에서는 생각지 못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요구된다. 레이어 트릭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는데 크기를 바꾸려면 위드, 화이트 속성을 바꿔야 한다는 당연함을 뒤집은 발상의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CSS3 트랜스폼만을 사용한 레이어 트릭과 그동안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면서 쌓아왔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노하우, 거기에 나만의 모션감을 더해 빈센트 반 고흐를 주제로 구글 모바일 웹사이트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기존의 모바일 앱에서 볼 수 없던 복잡한 애니메이션의 부드러운 움직임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파급 효과는 엄청났다. 먼저 그 작업을 본 팀원들은 나에게 마술을 부렸다며 나를 매지션이라고 불렀다. 엔지니어 파트의 부사장은 본인의 G+에 내 작업을 소개하며 모바일 웹의 방향이라는 극찬을 했고 세계 여러 나라의 구글 직원들에게 문의 메일과 축하 메일을 받았다. 매니저인 알렉스가 나를 처음 만나는 구글 직원들에게 소개할 때 얘가 고 작업 만든 애야 라고 하면 아 너였구나 나 그거 잘 봤어 라고 말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 이름을 말하면 너가 종민이구나 너에 대해 많이 들었어 라고 말할 정도로 구글 내부에선 유명해지기도 했다. 연말에 열렸던 UX팀 행사에서 올해의 창의적인 사람으로 뽑혔는데 그때 나에 대해 그의 작업은 디자이너, 엔지니어, 프로듀서를 놀라게 했고 모바일 앱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준 사람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크롬팀의 요청으로 크롬 브라우저의 애니메이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크롬팀과 협업을 시작했다. 이런 인연으로 구글 I/O에서 크롬팀이 내 작업을 보여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구글 I/O. 한번 만들었던 작업이었지만 I/O용으로 다시 디자인과 모션을 다듬고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다. 새로 한 작업은 주말까지 반납하며 3일 정도 걸렸는데 구글에 입사한 이후의 첫 주말 작업이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다. 월요일에 출근해서 다시 만든 작업을 보여줬을 때 다행히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고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지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월요일 오후 퇴근을 10분 앞두고 UX팀 총괄 디렉터인 바비가 내 자리에 와서 그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첫 화면에서 검색 결과로 넘어가는 화면 전환이 영 어색하다는 것이다. 그때 내가 만든 화면 전환은 첫 화면에 구글 검색을 클릭하면 메뉴바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진행되는 모션이었는데 바비는 그 부분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크롬팀에서도 피드백이 왔는데 첫 화면은 회색이 아닌 흰색으로 바꾸자는 의견이었다. 바비의 의견에 알렉스와 나는 급하게 모션팀을 찾아갔다.
모션팀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까르로스가 우리의 설명을 듣곤 본인이 작업한 영상물 몇 개를 샘플로 보여줬다. 그 작업을 보며 의견을 나누고 있을 때 까를로스의 작업물들 중에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문득 저것과 크롬팀의 피드백인 흰색 배경을 조합해서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쳐갔다. 나는 즉시 나 감 잡았어 라고 말하고 자리로 돌아가 작업을 시작했다. 첫 화면과 탑 메뉴의 배경이 같은 흰색인 걸 이용해서 첫 화면의 흰색 배경이 탑 메뉴 부분만큼 줄어들면서 탑 메뉴를 만들어내는 모션을 만들었다. 완성한 후 바비, 알렉스, 까를로스를 모아놓고 시연을 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까를로스와 바비는 나에게 연신 하이파이브를 해댔고 매니저인 알렉스도 만족스러운 얼굴이었다. 옆에 있던 한 직원은 디렉터인 바비가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바비가 10분 만에 자기의 피드백을 이렇게 완성도 있게 반영한 사람은 처음 봤다며 극찬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알렉스에게 들었다. 완성된 작업을 크롬팀에 전달하고 기다리던 아이오 날이 다가왔다.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하는 성격이라 행사장에 참석하진 않고 내 자리의 모니터로 행사를 시청했다. 내가 만든 작품을 보여줄 차례가 다가오자 크롬팀의 에브니샤가 사회자로 오르고 작업을 같이 의논했던 크롬팀의 톰이 프로토타입을 컨트롤하기 위해 한쪽에 서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내가 만든 작업이 큰 화면으로 나왔고 사회자의 설명에 맞춰 톰이 작동을 시작했다.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팀은 축제 분위기였고 나 역시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사회자가 말했다. 이것은 1년 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나에게 하는 말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밀려왔다. 인터랙티브 디벨로퍼와 UX 엔지니어. 인터랙티브 디벨로퍼. 보통 내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난감한 경우가 많다. 엔지니어이지만 디자인에도 관여하고 그렇다고 디자이너만 하는 디자이너는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풀어서 설명하면 보이는 영역을 개발하고 시각 효과를 디자인하고 인터랙션과 애니메이션을 코드로 작성하고 성능을 테스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땐 해결 방법을 찾는 일이다. 이런 직업을 구글에선 UX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그전에는 인터랙티브 디벨로퍼,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었다. 직종이라는 건 시장의 요구에 따라 혹은 기술의 변화에 따라 항상 다르게 불리기 마련이다. 인터랙티브 디벨로퍼는 내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불리던 명칭이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설렘이 있는 명칭이라서 나는 항상 자신을 디자인을 좋아하는 인터랙티브 디벨로퍼라고 소개한다. 인터랙티브 디벨로퍼를 알려면 우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IT 업종에선 웹 제작자의 개발 분야는 백엔드 엔지니어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나눌 수 있다. 백엔드 엔지니어는 일반적인 웹 개발자라고 부르기도 하며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킹 등 서버에서 일어나는 개발을 담당하는 분야다. 나머지 하나는 프론트엔드 개발 분야가 좀 재미있는 분야인데 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웹사이트는 단순히 링크만 가지고 있는 문서에 불과해 프론트엔드 개발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웹이 발전하면서 화면 전환 같은 애니메이션이 강화되고 인터페이스가 다양해지는 등 사용자 경험이 중요해지자 이 화려해진 디자인을 브라우저가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디자이너의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하는 것에 많은 기술적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사용자의 화면인 클라이언트 부분을 디자인에 맞춰 개발하는 직군을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있다. 인터랙티브 디벨로퍼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특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웹에서의 기술은 빠르게 변하는데 단순 HTML에서 애니메이션을 위한 플래시로 액션 스크래트 2.0에서 업그레이드된 3.0으로
다시 HTML5로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위한 새로운 기술 등 한 가지 개발 언어를 안다고 해서 철밥통을 지키며 살기 힘든 직군이다. 과거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보이던 웹이 모바일로 이동했듯이 후엔 다른 기기에서도 보일 수도 있다. 즉, 웹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웹을 보여주는 디바이스는 바뀔 수 있고 개발 언어 또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콘텐츠를 보여주고 사용자들의 반응을 받아서 데이터로 저장, 분석한다는 점이다. 웹이나 앱은 책이나 프린트 디자인 같이 정적인 화면이 아니라 사용자의 입력에 반응하는 동적인 화면이다. 예를 들면 버튼이 눌러질 때의 반응, 다음 화면이 나올 때의 화면 전환, 올바른 입력을 유도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등 오프라인 미디어에서는 볼 수 없는 인터랙티브함이 있다. 이 사용자의 반응에 나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직군을 인터랙티브 디벨로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움직임을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모션 디자이너와 비슷한 일이기도 하지만 기술적으로 해당 부분을 구현한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개발 자체보단 움직임과 반응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특별한 개발 언어를 지칭하는 직군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개발 언어를 사용해서 사용자와 소통을 위한 부분을 담당한다. 인터랙티브 디벨로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으론 디자인 감각을 기본으로 애니메이션을 위한 모션 감각, 표현 영역을 높여줄 수 있는 3D에 대한 이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언어에 대한 이해, 게다가 수시로 변하는 환경에 대비해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까지 있어야 하니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그만큼 재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디자인, 모션, 개발의 모든 영역에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외국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로 취급된다. 요즘 들어 그 수요가 더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디자인과 코드가 따로 작업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니멀한 디자인이 대세가 되면서 좀 더 시선을 끌어줄 수 있는 모션에 힘이 실리고 다양한 기기에 일괄된 사용자 경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졌다. 코드를 바탕으로 디자인과 인터랙션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요즘이다. 개발자에겐 기술은 중요하다. 기술을 아는 만큼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랙티브 디벨로퍼에겐 기술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쓰라고 만들어진 언어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시간을 투자하면 배울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한 가지 언어를 마스터하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게 된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디자인, 모션, 인터랙션 같은 딱 잘라 설명하기 힘든 내공이다. 눈에 보이는 디자인을 잘 구현하려면 우선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디자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선 모션감이 필요하고 거기에 적절한 사용자의 반응을 만들기 위해선 인터랙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모여 내공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진다. 내공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선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터랙션에 대해 충분하게 고민해야 한다. 공부 방법은 좋은 디자인을 계속 보고 고민하고 만들어 보는 것 외에는 없다. 얕은 실력으로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작업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내공이 없는 실력은 금방 탄로나기 마련이다. 이 분야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임을 명심하고 꾸준히 열심으로 공부해야 한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내가 만든 작업물은 설명할 순 없지만 뭔가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나는 그 이유가 개발자가 아닌 인터랙티브 디벨로퍼에 초점을 맞춰서 성장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UX 엔지니어. 앞서 소개한 인터랙티브 디벨로퍼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구글의 UX 엔지니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인터랙티브 디벨로퍼의 역할을 구글에선 UX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있으며 실제 제품에 들어가는 코드를 작성하기보단 디자이너와 협업해서 프로토타입을 주로 만든다.
시장의 요구와 흐름에 맞춰 디자인 작업을 단순히 시안 한 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실제로 작동되는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해 보는 일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프로토타이퍼라는 새로운 룰이 생겨났고 구글에선 이를 UX 엔지니어라고 부른다. 구글의 UX 엔지니어들은 디자이너들과 밀접하게 일하며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나 시안들을 프로토타입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제품 전체의 사용자 경험이 올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화면 전환이나 유저의 인터랙션 같은 중요한 뼈대부터 작은 버튼의 디테일한 애니메이션까지 디자이너가 2D로 그려진 몇 장의 시안으로 보여주기 힘든 부분을 제작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